포위당한 러시아 혁명, 백군과 외국 간섭군의 맞선 투쟁. 오늘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혁명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혁명하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낡은 권력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떠올리잖아요. 바리케이드 위에 붉은 깃발, 포성이 울려 퍼지는 겨울 궁전 앞 광장 같은 장면들이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혁명이란 그 극적인 순간 이후에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17년 10월 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처음부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밖에서는 16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백군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굶주림이 만연했고 혁명을 이끌었던 노동계급은 말 그대로 흩어져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시기, 포위당한 혁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혁명은 왜 처음부터 위기였나? 먼저 혁명이 성공한 직후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해요. 볼셰비키 지도자들, 특히 레닌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러시아 한나라 안에 머무르는 한 엄청난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어요. 페트로그라드와 몇몇 대도시에는 강력한 노동계급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계급은 전체 인구 중에서 여전히 소수였어요. 러시아는 광활한 농업국가였고 대다수 인구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왜 혁명을 지지했을까요? 그들이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농민들이 혁명을 지지한 건 혁명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바로 토지 분배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 지주들한테서 착취당해온 농민들에게 이 땅이 이제 당신들 것이라는 선언은 혁명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주의적 각성이 아니라 고전적인 부르주아 혁명이 제공하는 이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야기한 경제 위기는 이미 러시아 산업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굶주림이 퍼져나갔어요. 빵 배급량이 하루 300g으로 줄어들었고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겨우 1500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1500칼로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인이 가만히 앉아서 기초대사만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노동을 하면서 그 열량으로 버텨야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혁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굶주린 도시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식량을 보내도록 설득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공장 생산을 재편해야 했습니다. 레닌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1918년 1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혁명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나 구호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혁명의 생존 자체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공업국 독일에서의 혁명적 봉기에 달려있다는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유럽 혁명운동은 왜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했나? 그 시기 유럽은 정말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1917년 프랑스군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영국 해군에서도 반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독일 해군도 마찬가지였어요. 빵 배급량 삭감에 항의한 독일의 20만 금속 노동자들이 대파업을 벌였고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노동자와 군대가 닷새 동안이나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영국 공장과 광산에서는 불법 파업이 끊이지 않았고 19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부활절 봉기가 터졌어요. 전쟁에 지친 유럽 노동자들, 병사들은 분명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1918년 1월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에서 또 한 번 거대한 파업의 물결이 일었어요. 빈과 베를린에서만 50만 명의 금속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이 파업 노동자들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경찰이 야만적으로 탄압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를린의 노동자들은 파업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당시 전쟁을 지지하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 에베르트와 샤이데만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에베르트와 샤이데만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파업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짓밟았어요.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습니다. 바로 이 시기 브레슬라우 감옥에 갇혀있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녀는 1917년 11월 카우츠키의 부인 루이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인들을 보면 기쁜가요? 선진 유럽의 사회민주당은 러시아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파렴치하고 철면피인 겁쟁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버틴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로자 룩셈부르크는 감옥 안에서 간수들의 눈을 피해 몰래 쓴 편지 한 장에서 역사의 비극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유럽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혁명이란 시계를 맞춰놓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의 조건과 전통이 달랐어요. 러시아는 후진적인 농민 경제와 낡은 짜르 체제 덕분에 역설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먼저 혁명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서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은 1649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부르주아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근대화된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3인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라는 완충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회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개혁주의 지도부가 혁명의 불길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한 겁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혁명적 패배주의 전략. 유럽 혁명이 지체되는 사이 독일 최고 사령부는 러시아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918년 3월 폴란드 국경 도시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열린 협상에서 독일은 러시아 혁명 정부에 요구했어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의 방대한 서부 영토를 독일에 넘기지 않으면 독일군이 곧장 러시아로 진격하겠다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협박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공급지이자 러시아가 소비하는 곡물 대부분을 생산하는 곳이었거든요. 혁명 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부하린을 중심으로 한 좌파는 혁명 전쟁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독일 노동자들과 병사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무장투쟁을 이어가자는 거였죠. 실제로 혁명 정부는 독일어로 수많은 전단을 인쇄해서 전선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트로츠키는 독특한 입장을 취했어요. 전쟁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다는 입장이었지요. 독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전쟁을 선언하지 않으면 독일 내부의 혁명적 상황이 이 딜레마를 해소해 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레닌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볼셰비키에게 혁명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다. 낡은 군대는 이미 붕괴했고 새로운 적군은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요. 결국 레닌이 다수를 설득했고 1918년 3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됩니다. 혁명 정부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우크라이나, 핀란드, 폴란드, 발트 3국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34%, 농업 생산량의 32%, 공업 생산량의 54%를 잃은 거예요. 이 조약에 반발한 좌파 사회혁명당은 정부에서 탈퇴했고 이후 볼셰비키 단독 정권이 수립됩니다. 외국 간섭군의 침공, 혁명을 목조르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여름,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협공했어요. 북쪽에서는 영국군이 무르만스크를 점령했습니다. 동쪽 극동에서는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어요. 남쪽 카스피해 연안의 바쿠도 영국군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서는 3만 명의 체코슬로바키아 군대가 광활한 러시아를 동서로 갈라놓았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 출신 포로들이었는데
영국 프랑스 편에서 싸우기 위해 조직된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보호 아래 우파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가 사라토프 일대에 별도 정부를 세우고 볼셰비키로 의심되는 사람은 거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총 16개 나라의 군대가 혁명 러시아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밖에서는 외국 간섭군이, 안에서는 반혁명 백군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 좌파 사회혁명당은 독일 대사를 암살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으려 했고, 우파 사회혁명당 테러리스트는 볼셰비키 연설가를 암살하고 레닌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했을까요? 혁명의 이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굶주림과 공포, 혁명이 변해가다. 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혁명 정부의 성격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빵 배급량이 혁명 직후 하루 300g이었던 것이 1918년 1월 27일에는 150g으로 줄었어요. 2월 28일에는 고작 50g이었습니다. 50g이면 식빵 한 조각이에요. 공장 노동자 수는 처참하게 줄어들었어요. 1918년 4월 페트로그라드의 공장 노동자 수는 1917년 1월의 40%에 불과했습니다. 1905년 이후 러시아 노동운동의 핵심이었던 대규모 금속 공장들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1918년 상반기 동안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식량을 찾아 페트로그라드를 떠났습니다. 혁명을 이끌었던 붉은 페트로그라드의 프롤레타리아가 겨우 몇 달 만에 급격히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비에트, 즉 노동자병사농민평의회는 존재했어요. 볼셰비키 당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던 토대, 즉 작업장과 소비에트의 연결고리, 그게 사라진 거예요.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들이 흩어지니 소비에트는 형태는 남아있지만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셰비키 전향자 빅토르 세르주는 1928년에 출판한 러시아 혁명의 첫 해에서 이 변화를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1918년 6월까지만 해도 혁명공화국에는 실질적인 내부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다고 그는 씁니다. 소비에트마다, 혁명위원회마다, 볼셰비키 당내 각 위원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모든 법령이 논쟁의 대상이 됐고 반정부 세력도 의회보다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이후 연합군의 침공, 분홍 쿨락의 반란, 동맹 파탄이 겹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생존을 위해 권력이 집중됐고 음모에 맞서 강력한 보안기구가 생겼고 암살과 반란에 대응해 힘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볼셰비키 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됐고 소비에트 기관들은 점점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게 됐어요. 민중의 생생한 에너지와 연결이 끊어진 채로요. 트로츠키와 적군, 혁명의 방패를 만들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트로츠키는 혁명 정부의 생존을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맡았습니다. 적군, 즉 붉은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었어요. 1917년 10월 혁명은 노동자 민병대, 즉 적위대를 기반으로 했어요. 하지만 조직화된 정규군은 아니었습니다. 짜르의 옛 군대는 전쟁 중에 이미 사실상 해체됐고 볼셰비키는 처음에 평화와 직결된 옛 군대 해산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외국 간섭군과 백군이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트로츠키는 수백만 명 규모의 전투력 있는 군대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회 자체가 굶주림과 혼란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트로츠키는 1917년 민병대에서 단련된 핵심 노동자 투사들을 중심에 세웠어요. 이들은 혁명의 이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징집된 농민 병사들과 심지어 구짜르 군대의 군사 전문가들을 활용했어요. 이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제의 장교를 쓰는 게 맞냐는 거였죠. 트로츠키는 긴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대 안으로 혁명정치위원을 각 부대에 배치해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군사 전문가는 전술을 담당하고 정치위원은 혁명적 충성심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고 열성적인 노동자 병사농민을 볼셰비키 당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덕분에 트로츠키는 수백만 명 규모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전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계속됐어요. 동쪽에서는 콜차크 제독의 백군이, 남쪽에서는 데니킨의 백군이, 북쪽에서는 유데니치의 군대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외국 간섭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들은 점령지에서 혁명가로 의심받는 사람을 즉결 처형하고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혁명정부도 힘의 정치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반혁명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처형하고 부르주아들을 인질로 잡고 적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한 가지는 명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 시기 혁명정부의 힘의 정치는 나중에 스탈린이 1929년부터 벌인 공포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혁명정부의 힘의 정치는 상상 속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의 반혁명 세력에 대응한 것이었고 내전이 끝나는 1921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혁명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혁명정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혁명정부만이 가난한 민중에게 희망을 줬어요.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을,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백군이 점령지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옛지주 계급을 복원하고 농민들에게 다시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니 농민들도 백군보다는 혁명정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혁명정부는 반유대주의 폭력에 맞섰어요. 백군은 점령지마다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는데 혁명정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소수민족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러시아 제국 내 수많은 비러시아계 민족들에게 이건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셋째, 비러시아계 민족들에게 자결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혁명정부가 구제국 체제와 달랐던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명을 이끈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자원자들, 굶주림 속에서도 혁명의 메시지를 전파한 이름 없는 투사들. 그들은 언제나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공업 선진국들에서 혁명이 일어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요. 크론슈타트 반란, 혁명의 비극. 1921년 3월. 내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혁명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페트로그라드 외곽의 해군 요새 크론슈타트에서 수병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크론슈타트는 1917년 혁명의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혁명 초기 볼셰비키의 가장 강력한 거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곳이 혁명 정부의 반기를 드는 곳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참 혁명 수병들은 내전 기간에 적군에 편입돼서 대부분 전선으로 나갔어요. 그 자리를 농촌 출신 신병들이 채웠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긴 역사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엄청난 가난과 혼란이었습니다. 봉기한 수병들은 이 비참한 상황이 볼셰비키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들의 분노는 진짜였고 굶주림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당시의 가난은 자본주의가 낳은 빈부격차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내전과 16개 외국 군대의 침공과 경제봉쇄로 나라 전체가 황폐해진 결과였어요. 한쪽은 풍요롭고 한쪽은 굶주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굶주리되 굶주림의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게다가 몇 달 전 내전에서 패배한 구체제의 장군 일부가 크론슈타트 반란군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어요. 요새 주변에 얼음이 녹고 있었고 얼음이 녹으면 크론슈타트를 탈환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볼셰비키는 봉기를 진압했어요. 볼셰비키당 내 노동자 반대파도 이 결정을 인정했고 얼음 위를 걸어 직접 공격에 나섰습니다. 크론슈타트는 하나의 비극적인 상징이었어요. 혁명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탈린주의의 씨앗,
역사의 비극. 레닌은 1920년에서 21년에 진행된 당내 논쟁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나라는 관료주의로 일그러진 노동자 국가다. 또 그는 국가기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짜르 체제에서 빌려와 소비에트 세계가 거의 손보지 않은 부르주아적이고 전제적인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모스크바를 보라. 거대한 관료 집단이 있다. 누가 누구를 지도하는가? 4,700명의 책임 있는 당이 관료 집단을 지도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건 엄청나게 솔직한 자기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진행되어 버린 뒤였어요. 내전 기간의 권위주의적 운영 방식,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중앙집권화, 그것이 당원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혁명 직후 만발했던 노동자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가 정상으로 굳어져 갔어요. 1851년에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만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조건들은 인간 자체를 바꿔놓는다고요. 고립, 봉쇄, 내전, 굶주림. 이 모든 조건들이 볼셰비즘 자체를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이 조직적으로 결집되어 가는 동안에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스탈린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스탈린이 1923~4년까지는 아직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1924년 1월 레닌이 죽고 난 뒤 스탈린의 절대 권력은 1928~9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조금씩 뿌려지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확산하지 못한 고립된 혁명, 포위된 혁명이 생존을 위해 치른 대가로요. 제국주의 체제 세계자본주의 시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세계혁명적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은 역으로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시대의 노동자혁명은 세계혁명을 통해서만, 아니 적어도 발달한 선진국들의 혁명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혁명의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 혁명은 실패한 혁명일까요? 세계혁명 차원에서는 실패고 좌절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에서 봉건제에 반대하는 중세 민중들의 투쟁은 수없이 많았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일시적 성공도 있었지만 끝내는 봉건체제를 끝장내고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1917년 혁명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이 실제로 권력을 잡은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이상을 실현하려 했고 엄청난 적들과 싸웠고 놀라운 헌신과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변질되어 간 것은 단순히 나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유럽의 선진 노동운동이 사회민주당의 지도부에 의해 배반당하면서 국제혁명이 좌절된 것, 16개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 그 극한의 조건들이 혁명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의 비극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혁명은 한 나라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국제적 연대 없이 노동계급의 해방이 가능한가? 혁명 전후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25년경부터 이전에 자신이 썼던 글도 수정해가며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스탈린주의가 걸어간 일국사회주의로는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련 사회를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 되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체제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일국에 한정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혁명은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약한 고리, 즉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 부르주아지들에게 대리 부탁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노동자 권력의 유지와 노동자 민주주의의 지속성 여부는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혁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세계혁명의 부분집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자혁명은 본질 자체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즉 노동자 국제주의에 의한 세계혁명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 점은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한 개념입니다. 러시아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와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러시아 혁명 유지의 지속성 여부 문제는 세계혁명, 특히 발달한 자본주의 유럽 국가들의 노동자혁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17년 혁명 직후 러시아 내부에서는 경제 상황, 국내외 반혁명 세력들과 힘겹게 싸우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유럽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1920~30년대 소련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혁명운동의 분위기가 확산된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과 역시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와 맞서는 식민지 민중들의 고무된 저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 나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심을 자극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도 그랬고 1968년 혁명도 그랬고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시작된 민주화 투쟁은 1989년 중국 천안문 항쟁, 1990년 전후의 동유럽 국가들의 민중항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0년대 초반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중동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들도 세계혁명의 고무된 확산성을 보여주는 투쟁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